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합니다. 그렇죠.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 두 분도 안녕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니, 예. 외국 나가서 명품 사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물난리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예, 2, 3일 동안 뭐 수백 밀리 쏟아부었다고는 하는데 오늘 방송 직전에 통계를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망이나 실종이 거의 50명 가까이 49명이더라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사망이 40명, 예. 실종이 9명인데 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예. 똑같이 더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부는 한일 예. 동맹이라고 하더니 다 같이 나가요. 홍수도 예. 같이 나가고 사망도 그렇고 웃을 일이 후쿠시마 아닌데. 오염수도 같이 예. 나가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자연재해는 있어 왔고 기후위기 때문에 심해진다고는 해도 보통 선진국이면 사망과 실종자 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정부랑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선진국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 돼버렸어요. 선진국은 문재인 정부 때고 네. 지금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네. 민생 경제는 날로 나빠지고 대북 관계는 전쟁 일촉즉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 낭보가 있어요. 이 오송 예. 문제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 아, 감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교통 사실 통제만 했어도. 지금까지 이러한 폭우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났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오늘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언론이 인재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아침부터 이 오송의 재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지사는 예. 최소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고발은 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감찰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온정주의로 나가고 예. 자기 식구들에게 적용하는 공권력은 선택적으로 돌봐주고 야당과 반대 세력에 적용하는 공권력은 엄격하다고 하면은 이게 국가기강 문제로 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번 인재를 재발시키지 않는 것은 신상필벌로 반드시 처벌하고 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그 순방 일정을 늘려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잖아요. 민주당은 아쉽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논평이 좀 약하지 않나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보고 부정적으로도 봅니다. 예, 양측면이 첫째, 다 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를 가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예. 최소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리가 6.25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종전 혹은 휴전 후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야 된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외교는 국익이고 상대적이잖아요. 예. 우리가 적대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조금 더 나가면 중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우리 민생 경제가 아주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예. 가장 큰 이유가 대중무역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국가 1등이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대만이 1등으로 가고 우리가 2등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5등, 5위입니다.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예. 한국. 이러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사실 대만,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과 얼마나 지금 대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도 상거래는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냐? 시장님 그 부분은 이따가 우리 또 아니 그런데 예. 러시아를 무시하고 그렇게 갔다 가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접촉해서 예. 최소한 특사라도 보내서 뉴트럴하게 예.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겁니다. 이따 전문가 모시고 더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그 전문가한테는 제가 네. 앞에서는 말 못하니까. 아, 이따 같이 토론하셔야죠. 그 윤 대통령 이번 해외 순방 옵저버로 나토에 참석했고 그 와중에 한일 정상회담했고 우크라이나 방문했잖아요. 미리 얘기 드리면 최정권 교수 모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시즌 2부터 이어지고 있는 2주의 짤 사진 궁금하시죠? 예, 저는 예상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진. 그렇죠. 이건 짤이 아니라 보편화된 사진이에요. 국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 사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순방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묻혀버렸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예. 그런데 출국하실 때는 에코 국산백 네. 들었는데 나는 들어오실 때 명품 백 들었는가 봤더니 안 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들겠어요? 아니 그런데 예. 세상에 그래도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엘리트들이에요. 예. 어떻게 닭대가리만도 못하게 호객 행위로 들어갔다. 이게 쇼핑은 하지 16년의 않았다. 수행원 경호원이 있는데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가 리투아니아의 상인의 호객 행위로 어떻게 면세점 아니 명품점 5곳을 돌아다녀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비선지 직원 또 보내서 쇼핑하고. 보내서 쇼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것은 국민을 뭘로 보느냐?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영부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김건희 여사의 지적 수준과 상식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도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내 버금가는 수준으로 닭대가리 같은 해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리투아니아 언론사 고발도 못하고 고발하고 와야지. 압수수색도 못하고 압수수색하고 와야지. 분리하면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씀하신 그 호객 행위로 들어갔다, 쇼핑은 안 했다, 보기만 했다, 뭐 이것도 공식 해명이 아니고 한 언론이 전한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에요. 그 이게 지금 가만히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회 아니죠. 운영위원회 열리면은 야당들이 따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전에 앞서서 순방 중에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사과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대통령이죠. 네. 이 특별한 대통령, 특별한 영부인이에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돼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네. 그 땅도 그렇잖아요. 예. 돈을 벌든지 출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도둑놈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다 변경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총대 매가지고 백지화 시켜버려요. 그것도 오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다고 저는 뭐 대통령보다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네. 영부인 내려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국민을 졸로 보고 하는 그 참모들에 대해서 저는 인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까 인재를 피하는 길이다 네. 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윤 대통령도 걱정되지만 김건희 여사가 큰 사고를 칠 것 같다. 일단 아니 초창기에는 네. 뭐 영국 뭐 예. 몇 번 사고 쳤잖아요. 예. 그 다음 순방 때는 사고를 안 잠잠했죠. 쳐서 예. 참 잘한다. 예. 내가 그 칭찬했다가 예. 또 문매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문매를 맞아서 더 네. 싼가 하는 것은 이번에 증명이 됐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우선 친인척을 감시 관리하는 기구가 아직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걸리더라도 검찰이 우리를 수사하겠어? 이런 정도의 배짱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과 야당, 국민의 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김 여사 얘기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 평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내신 최종건 연세대 교수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똑똑합니다. 저는 예. 뭐 사실 예. 같은 정부에서 일했지만은 차 한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두 분 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이셨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정의용 예. 장관을 상대했지 뭐 차관 상대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 어쩌다 NSC에 예. 대참모를 할 때도 있고 또 정의용 장관하고 함께 오실 때도 있고 네. 또 TV 인터뷰나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서 회의하면서 간부들한테 최종건 차관한테 물어봐라. 예. 우리 아마 기조실장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 물어보면 나온다. 그래서 시즌 2 할 때도 계속 최종건 교수 좀 불러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인사할 기회부터 일단 좀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정형외과의 최종건 교수입니다. 뭐 송구하게도 학기 중에는 잘 못 왔어요. 예. 목요일 날 강의가 많아서 그래서 방학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뭐 이런저런 여러 일이 있어서 예. 우리 원장님 하시는 일에 좀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고자 오늘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하나 더 말씀하셔야죠. 평화의 아, 힘. 예. 그리고 제가 평화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이 출간한 날이 지난달 6월 15일 날 출간했습니다. 예. 일부러 뭐 6월 6.15 때 내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뭐 저야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안보실 비서관 37개월 근무했고요. 그때 뭐 좋은 일도 많았고 가슴 쓰라린 일도 많았고 그리고 외교일 차관으로 21개월 근무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원은 김대중 정부 때였고 그래서 책을 6월 15일 날 낸 것입니다. 제 책의 뭐 타이틀이 평화의 힘이지만 키워드는 뭐 용기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뭐 학교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님은 평생 그렇게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혹은 화해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도 늘 핍박과 압박 그리고 색깔론의 중요 타겟이 되어서 빨갱이, 종북 이런 걸 했는데 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물려받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해서 추진한 거죠. 네. 사실 뭐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별로 영리한 정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맨날 두들겨 맞았고 또 이 거칠은 여론, 언론을 설득해가면서 해야 하는 정책이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그걸 다 거쳐서 만나야 하는 대상이 북한인데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또 그들의 가진 핵을 좀 무장해제시켜야 되고 관여하고 포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정책은 5년 임기제에서는 상당히 예. 어려운 정책인데 그것이
한 번도 이 세 분 대통령의 임기 중에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것은 뭐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뭐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대통령의 용기, 즉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그 용기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6월 15일 날 낸 것이고요. 한 달 되었는데 좀 소개도 드리고 또 요새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용기가 과연 이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책 이야기는 원래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셔서 일단 좀 더 뒤에 더 보강하기로 하고 현안 얘기를 네.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 말씀 전에 예. 최정권 교수 음성 보세요. 이 논리 정에는 이걸 보시면은 저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서 영입해가지고 또그 얘기. 물론 학문적 사고 기여도 좋지만 네. 이 정치 현실에 좀 남북관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테니까 좀 들어오시면 어때요? 아유 저는 그런 꿈에도 생각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니 답정도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실장님하고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우크라이나 네. 윤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셨고 네. 나토의 옵저버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갔고 또 그 와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네. 유럽 순방 이번 유럽 순방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국정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당연히 정상 외교 활동은 일종의 저는 국정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다자무대 그리고 양자 외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용기도 내주고 경호도 해주고 외교관의 서포트를 받게 하고 모든 국력을 그에게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수도를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 예. 수도에서 혹은 본국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 그리고 재난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요번에 보았나라는 게 들고요. 요번에 나토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 전 두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은 여전한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무감을 완전히 자신들이 충족을 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너무 적대적으로 되니 그리고 전쟁이 길어져서 피로감 같은 것도 그리고 이번에 그 반대편에는 예.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전쟁이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성전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이 나토 회원국과 세계의 자기 우호국들이 반드시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만약에 거기서 미온적으로 나오면 매우 일종의 이념 재판하듯이 나쁜 곳, 가치를 동요하지 않는 곳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명히 작년하고 좀 달라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러시아를 분명히 둔 것이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막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소위 열이 받아서 거칠게 트위터를 해서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 현장에 있던 영국 외교장관이 받아버렸어요. 예. 아니 자기네가 무슨 아마존.com이냐 니네들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물류기지냐라고 할 정도 이럴 때는 그냥 고맙다라고만 하면 되지라고 했고요. 근데 나토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물론 지지하는데 지원하고요. 그건 의무감에서 나오는 거지만 자기네 바운더리를 지켜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가입의 일정표를 제시했다간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전쟁이 터졌던 이유, 나토의 동방 확대가 기정사실이 되므로 러시아의 소위 리액션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소위 옵저버,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으로 들어간 뉴질랜드, 호주, 우리나라, 일본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 보이죠. 우리나라만 거기에 들어가서
아시아 협력국 중에 우리는 생즉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자유와 가치 뭐 등등의 연대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과도한 메시지를 내니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 아니 저것 봐라 왜 저러지라고 하는 매우 강력하고 깊은 러시아의 우구심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우리, 호주, 뉴질랜드는 태평양 국가잖아요. 예. 왜 태평양 국가를 자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쪽으로 옵저버로 부르냐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21년 제가 10월 20일 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토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나토 사무총장 밑에 있는 부총장, 사무차장하고 회담을 길게 했는데 그때 우리 정부를 초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과 아시아 협력국이 오니 좀 참석을 해달라 이거예요. 2021년이면 예. 문재인 정부 시절. 예. 우크라이나 발발 전입니다. 예. 그때 나토가 자신들의 그 기구를 어떻게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하고 싶었냐면 비전통 안보 위주로 변형을 시키고 싶었어요. 예. 그때는 나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니까요. 비전통 그리고, 안보. 예, 안보체요. 뭐냐면 예. 일단은 그때 코로나19 예. 코로나19 시절에서 소위 신흥 안보 위협, 그러니까 사이버, 그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유럽에서 중요한 그 난민을 네. 대응하는 소위 얘기해서 소프트 이슈에 대응하는 거를 원했고 그러려면 매우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정부요. 특히 보건하고 사이버는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식 공유하고 협력하자라고 하는 순위였죠. 당연히 선거 전이었고 네. 또 그러면 뭐 알았다고 좀 접수를 해온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고 이게 소위 이제 소프트 이슈는 접혀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이제 소위 확장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냐 힘에 의한 현상 타파냐라는 식의 형질 변경이 된과 동시에 중국을 갑자기 도전 세력으로 갖다 놓으니 이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가서 옵저버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매우 정교한 메시지가 예.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탈중국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했고 경제 수석이 한 얘기였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까지 폴란드 같이 우크라이나까지 가면서 생즉사 사직생의 이순신 장군 메시지가 나왔고 게다가 아무도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재건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은 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건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경제적 기회니까요. 근데 그것을 너무 소위 앞에다 프론트 로딩을 해서 재건은 원래 전쟁이 종전이 끝나야 돼야 하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다시 거꾸로 그러면 질렌스키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온 것은 매우 고마운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나토에서는 자기가 가입에 대한 타임 플랜을 갖길 원했는데 그거 안 됐죠. 예. 그리고 이런저런 무기는 받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도 보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좀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예. 이제 뜨뜻미지근하니까 소위 가치와 연대를 중요한 외교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불러다가 뭐 이것저것 다 쏟아냈겠죠. 그러니 뭐 제가 볼 때는 나토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사실상 미국이 종주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소련 네. 여기를 상대로 해서 구성됐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 굉장한 갈등을 시작하면서 태평양 사령부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내려가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네. 미국은 나토와 같은 것을 인도 태평양 예. 이쪽에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한국, 네. 인도는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인도는 뭐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외교를 정말 잘하죠. 네. 진짜 기가 막혀요. 예, 뭐 오코스라고 해서 우리 보수들은 왜 우리나라 오코스에 안 들어가냐라고 하면서도 인도는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쿼드요, 쿼드. 쿼드. 예. 예. 확대하면서 안 돼 하면서도 상해 협력 기구라고 하는 SCO에 들어가서 이란과 협력하고요. 사우디하고도 사우디하고 예. 협력하고 러시아하고도 협력하고요. 아니 그러면서 실리 외교라고 지난번에 하는 거죠. 예. 미국 방문해서 미국하고도 얼마나 경제적 네. 이득을 가져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국력이 안 돼요. 국력은 되죠. 아니죠. 안 예. 되죠. 인도에 비해서 예, 예. 우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미국의 앞제비 노릇을 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그 역할도 하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완전히 러시아를 적대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왔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정확하신 말씀이신데요. 그걸 좀 더 이제 디테일을 더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으로 쳐들어간 건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겁니다. 뭐 우리도 6.25 전쟁 당시 도움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후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사회에 공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때 늘 6.25를 상기하면서 충분히 국제사회에 공헌했다. 예. 앞으로도 공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의 첫 번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남북 간의 위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심지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주변국과의 협력 여기가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한중 관계 중요하고요. 한러 관계 중요하죠. 예. 문재인 정부 기간에도 소위 7개의 브릿지라고 해서 7개의 다리라고 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고 당시에 우리 원장님도 NSC에 같이 있으셨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는데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지? 물론 그때는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투자해놨던 설비,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 게다가 시베리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개발 사업 진행 중인 것은 지금은 비록 멈춰 있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즉 우리의 북방 사업은 네. 우리의 자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토의 확장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건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정부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우 추상적인 레토릭을 써서 자유와 민주주의. 예,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재건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네. 레토릭이 너무 강하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원장님이 짚어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 중국 포인트인데요. 나토가 이번에 내놨던 성명서, 그러니까 최종 회의 의결서에 중국 관련된 메시지를 원문을 보면 작년 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완전히 너희들은 도전 세력이야. 그러니 나토가 결속해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심플하지만 매우 강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자기 권역 밖에 있는 중국을 거론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 자체가 매우 셌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은 나토의 에너미, 적국이 아니다. 디리스킹인가요? 그리고 중국과 연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강압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지만 나토는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새 유행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예.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나토의 언어로,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언어로 재해석을 한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 보수 언론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같이 도전하고 있다만 드러내서 나토는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어가 상당히 톤 다운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나토 회의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EU 회원국 그리고 특히 기업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국과 어떻게 비즈니스 합니까? 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목소리가 우리 국내 재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최태원 회장이 네. 중국과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게요 나토의 요번 랭귀지가 히로시마에 있었던 G7 랭귀지하고 비슷하고요, EU 랭귀지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딱 하나 뾰족하게 튀는 중견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와 가치 연대, 예. 생직사사직생 이렇게 돼버리니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그래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칭찬 정도, 컴플리먼트 혹은 레코그니션 정도는 들을지언정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실리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의 외교와 이익을 추상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 놓고 매우 불확실성을 강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나토 회의 중에. 네. 거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 명시적으로 뭔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만약 방류하게 되면 이런 점 유의해달라. 사실상 용인을 해버렸고 그게 최근에 갤럽 조사였던가요? 거기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배경도 됐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은 배출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가장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끝까지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네. 결과가 어쨌든 간에요. 근데 지금 보도상에 나와 있던 것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 존중한다. 네. 그리고 너희들이 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이거는 다 포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실장님도 네. 미리 말씀하셨었잖아요.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네. 뭐냐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죠. 뭐 오염수계 나타나면은 즉각 중단한다. 이건 하나마나한 소리야. 네. 그리고 국민건강권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요. 이거 뭐 우리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소위 포괄안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은 늘 군사안보, 전통안보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방역 체계, 그 다음에 전염병이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군사적으로는 사람이 우리 정부 동안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보의 개념을 확대할 수밖에 없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권, 그리고 건강보건권인 거예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방비에만 들어가서 뭐 잘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보건 때문에 죽고 환경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쓰는 말이죠. 네. 그럼 옆 나라에서 뭐 오염수를 막 소위 덤핑을 하면 당연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환경권과 보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 늘 하신 말씀이 담벼락에다 대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네. 니네가 버리면 이래 버리니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안보와의 중요한 사안인 국민건강을 포기한 것이고요. 그 맥락이 오히려 비슷하게 나왔죠. 뭐냐면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해가 터지는 것도 이것도 재난재해이고 네. 중요한 국내적인 포괄안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재난재해가 국내적으로 발생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 중에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들은 해외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는데 이분은 연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실장님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예견을 하고 제발 일본 정부 대변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전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방류를 보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토 이번에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북한의 소위 ICBM 발사가 타이밍이 좀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시그널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 입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전 세계가 일치 단결하여 북한에게 소위 엄중한 경고와 함께 체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강한 억제적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럴 수 있다 봐요. 백배양보에서. 그러나 그걸 밸런싱하는 메시지가 나와야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북한과 이야기하기를 기원하고 네.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요한 공공재임으로 이 평화를 위해서 같이 애써달라라고 하는 미국이 거는, 늘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없어요. 항상 북한이 그런 소위 도발을 하면은 우리는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예. 규탄한다 하면서. 그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점 타격한다, 보복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토 혹은 서방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무감과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네. 우리나라가 팔 걷어 붙이고 쇼를 했다. 국내에서 수해와 재난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거길 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메시지와 이익이 뭐가 있었는지 또 중간에 그 쇼핑권 때문에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 아니 저 G7 때도 이태리가 예, 폭우가 멜로나 폭우가 총리가 총리가 들어갔죠. 예. 멜로나 총리는 뭐 여성 총리이고 젊은 총리인데 이태리의 현대사를 보면 소위 무솔로니 이후에 가장 극우적인 사람이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극우든 국자든 상관이 없고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국민이 재난재해 때문에 죽어. 그리고 교통 인프라 등등이 스톱이 됐어. 그리고 시설과 농지가 대부분 침수가 돼. 그러면 돌아와야죠. 지금 가도 할 일이 없다. 상황을 바꿀 수 할 없다. 일이 없으면 오늘 왜 돌아다녀? 아니 좀 쉬어야지. 제가 오늘 쇼핑한 거 질문을 좀 감상하면서 즐겨야지. 교수님한테 이번 유럽 순방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하고 강론 질문들을 쭉 준비해놨는데 강의식으로 처음부터 그냥 쫙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 아니 아니 뭐 외람되지만 좀 저기 원장님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주정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 가끔은 내가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혹은 내가 잘못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수님 오늘 예정된 시간 동안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학기 전에 한 번 더 네. 모시기로 하고 평화의 힘 네. 한 말씀만 좀 여쭈고 싶은데 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짜다. 문재인 정부 때 대화 노력은 가짜 평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게 또 화가 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 책의 첫 문장은 학교로 돌아가면 책을 쓸 생각이 없었다. 현장 경험이 일천한 학자 출신으로서 딴 생각을 하기엔 외교안보 현장이 너무 날카로웠다. 그래서 나는 거의 5년 동안 늘 찡그리고 다녔다. 뭐 힘들고 뭐 긴장하고 근데 여기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제가 모셨거나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재판에 놓여 있어서 그들의 심리적, 재정적,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했던 것을 가짜 평화라고 한다. 그리고 사법적 재단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더라. 그러면 유일하게 학자 출신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했던 일들은 정말 용기 있는 일들이었다. 용기 없으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과정인데 그 과정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종교를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침이 어쨌든 이어달리기가 필요하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와서서 이어달리기가 되었고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안보가 멈춰섰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늦게나마 이어달리기를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에게 능라도 경기장에서 핵과 핵 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하노이에서 멈춰졌다. 우리가 7분 능선까지 갔지만 이것을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어달리기를 하면 될 것을 왜 거꾸로 달리기 하잖아요. 않고 가짜 평화라고 하는가? 아니 평화의 반대말이 가짜 평화입니까?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지.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했고요. 좀 쉽게 쓰려고 노력해서 네.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각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톤다운을 해서 쉽게 독자분들이 읽을 수 있게 노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대통령과 언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말이
평화 프로세스와 국정 그리고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 대통령은 자신의 언어와 글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세 분의 공통점은 저희 라이터, 글 쓰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메시지의 중심을 뒀고 정책에도 상당히 정성을 들였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요새 젊은 친구들,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니까요. 그리고 지난 5년을 같이 살았던 분들과 이 기록을 좀 남겨서 우리 기억을 좀 보존하게 하는 목적이죠. 많은 분들이 읽고 네. 한반도의 평화와 네. 안보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바이든 선거 때 조셉 윤 예, 예. 저를 방문했어요. 네. 방문해서 바이든 캠프에 있었는데 형, 바이든이 이깁니다.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지만은 김정은은 트럼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발하지 않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취임할 때까지 절대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좀 북한에 보내주라. 그래서 제가 조언을 내줬어요. 오케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결국 싱가포르 회담은 성공이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뒤집어 버렸는데 이건 사기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서 대화를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기억나네.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지금 다 안 지켜지고 있지만은 우리 나라의 운명이 좀 기구한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예, 저도 끝부분에 썼는데요. 이어달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바통을 진 정부가 뜀박질 안 하면, 지금 움직이지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안 움직여요.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미국을 그렇게 설득해서 미국을 북한한테 데리고 왔던 케이스. 노무현 정부는 6.15 때 합의한 것을 14라고 하는 결정적인 걸로 만들었고 그 유산을 활발히 시켰거든요. 즉 남과 북이 대화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 남북 간에 사람이 오가고 같이 생산하고 평화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어달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아니 바통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달리기를 그 바통으로 막 회초리를 네, 교수님 오늘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으로 국빈 방문 초청해가지고 네. 그때 네. 햇볕 정책의 설명을 맞습니다. 듣고 지금부터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운전석. 앉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내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 이건 21세기 최대의 사변이에요. 3번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북한과 접촉해서 제가 특사할 때 다녔던 싱가포르, 중국에서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있으면 한반도 운전석에 일본이 앉겠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앉고 조수석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앉는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앉아야 돼요? 차를 잘 떠나보낼 것 같아요. 아니 그 앞에 눕거나요.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하고요. 이건 너무나 이 현실이 너무나 슬퍼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죠. 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네. 김보현 선생님 보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도 정권의 부침에 따라 특히 대북 정책이 바뀌는 건 사실인데 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문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총력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다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문을 기반하여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관여를 한다예요. 원래 바이든 정부는 진짜 anything but 트럼프였는데 예. 이걸 받아내서 아예 한미 정상회담록에 박아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첫 번째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절대 안 쓰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즉 문재인 정부 시절의 용어를 아직도 쓰고 예. 있고요. 북한을 소위 규탄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대화하고 외교할 수 있다라는 상세된 메시지를 내는데 그래서 언어와 랭귀지가 중요한데 여기는 마치 다른 나라 정부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아무튼 세월이 가야 돼. 견뎌야죠. 뭐. 이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실장님, 그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주 방송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사실 했잖아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가 열릴 뻔했는데 수해 때문에 좀 미뤄졌어요. 국회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죠.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국회가 상임위가 열리면 국회는 국회대로 열리고 우리는 방송에서 또 전문가를 모셔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했는데 보세요. 양평, 예, 명품, 예, 포구, 예. 후쿠시마로 윤석열 정권은 큰 코 다친다. 양평이 1호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문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고 샅샅이 파고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연구연구소 소장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민생경제 살리기의 비전, 경제민주화의 어떤 실천적 내용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정권의 결정적인 비리를 제보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소장. 저는요, 우리 안진걸 소장하고 개인적으로 참 친한데 예.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왜요? 이분은 모든 광화문부터 지금 현재 서울광장, 서울역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네. 제가 나가본 것은 광화문 촛불 그때만 나가고 지금은 안 나가거든요. 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저는 모랄 서포트는 하니까 예. 뭐 동지죠.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아니요. 원장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 거의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도 또 안도걸, 안오걸, 안진걸, 쓰리걸이 있다 하면서 저희 사촌 형제들인데 예.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많은 격려해 주셔가지고 자기 지금도 고맙게 사촌 생각합니다. 형들이 예. 동생 때문에 많은 피를 봤습니다. 그러나 원체 실력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예. 잘 성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요. 저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소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방송에서 다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맞습니다. 몇 예.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권력을 가진 자가 재산을 탐하면 안 된다. 둘째, 이 사안 복잡하지 않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인 원안을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왜 바꿨는지 밝히면 된다. 셋째, 백지와 택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딱 정리를 맞습니다. 했어요. 예. 맞죠? 그게 지금 양평 군민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 예. 또 여주 양평위원회 예. 또 인근에 이게 사실은 양평 군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서울 송파 강동권 그다음에 하남 광주 거쳐서 양평 양서면 두물머리 그 네. 관광지들 물 좋고 산 좋은 거기 그다음에 나중에는 강원도 춘천 홍천까지 연결되는 네. 고속도로 망에 의해서 건설된 거거든요. 우리 두물머리 4대강 때 거기에서 집회 많이 했죠.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양평군청 예.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이제 민당 군의원들이 단식 농성 중이어서 예. 6번 국도로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 주말에는. 꽉 막혀서. 예, 그러니까 예. 이 양서면을 원안으로 한 고속도로는 수십 년 동안 예. 두물머리 일대, 6번 국도 일대, 또 양서면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함으로써 양평 국민들도 행복하고 서울, 경기, 강원 왔다 갔다 하는 그 6번 네. 국도를 전후해서 그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게 간 도로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잠깐만요. 네. 그래서 답은 아까 정리한 대로 세 문장으로 정리한 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서실장, 예.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가 예.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예.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2만여 평과 예. 김부겸 전 총리는 청렴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댁에 가봤거든요. 한강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아요. 예. 주머니가 떠버려요. 아 너무 가벼워서 없어요. 거기 예. 유영민 전 비서실장도 LG 예. 출신이지만은 그런 분 아니에요. 양평 전 군수. 여기도 김건희 일가와 함께 네. 국정조사를 해서 네. 누가 투기꾼인가를 밝혀내야 된다. 국정조사 얘기.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원희룡 장관 그리고 국토부의 거짓말 예. 그리고 원장관을 거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거짓말 예. 이거를 박살내겠다고 예. 잔뜩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그분들의 예. 거짓말을 제가 혼자서 방송 예. 준비하니까 한 27가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27가지? 이게 다 팩트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들을 수는 오늘은 할 수 없지만 없고 핵심만. 예, 핵심만 탁탁 이미 정리를 한번. 이제 지난주에 방송도 제가 봤는데 잘 예. 짚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펜날은 이제 우리 국민 너무 많이 받겠죠? 예. 오난이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2km를 더해서 1000m의 공사 들어서 이 수만 평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원희룡 그다음 국토부 국민의힘 분들은 예. 양평군이 요청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었죠. 양평군 요청하는 원안을 선호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요청한 적도 없고 그 지역위원회 민원 청취문 중에 네. 원안으로 가되 양서면으로 가되 혹시 강화 쪽이 IC가 가능하면 검토해달라는 지역 민원이 2줄 정도 적어져 있는 게 전부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양평군이 채택을 안 했어요. 왜? 원안이 워낙 어렵게 채택이 됐거든요. 예비 타당성에서는 0.8 정도 일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우리 박지원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DJ,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정부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걸 지역주의 예. 완화하는 걸 정말 일관되게 추진하셔가지고 예. 이게 가만히 보니까 경기 동북부와 강원도가 워낙 교통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또 개발에서도 소외돼 있으니 비용 편익 분석은 미달이지만 종합정책평가인 AHP에서 0.5를 넘어선 이유가 양평 군민들의 그동안의 고통 해소와 함께 서울, 경기, 강원 모두 행복하게 해보자. 균형 발전에 예. 도움이 되니까 비용 그 편익 그렇죠. 분석에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떨어졌지만 가산점을 줘서 종합평가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나 이 지난 우리 민주정부만의 주장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박지원의 식탁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 들어있는 공약도입니다. 예. 이분도 당연히 송파에서 양서면으로 가는 걸 해놨어요. 딱. 예. 이쪽이 지금 강상이거든요. 조금 흐트긴 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원안에 가까운 거라는 원안하고 똑같고. 원안하고 똑같은. 양서면. 예. 역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대로 홍천 강원도까지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양평 IC에서 홍천 IC 약 40km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 짓는 거죠. 이게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는 거라고 계속 우겨요. 예. 근데 대통령 공약에도 이미 공이 났고 그냥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을 샅샅이 읽어보니까 네. 아예 맨 앞에 사업 목적에 네. 양평 군민들을 위한 내용이 일부 나온 다음에 바로 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경기, 강원도 모두가 교통 공공성을 제고함이라고 딱 적어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온 저는 이제 우리 박지원 식탁의 무게에 맞게 오늘은 제가 근거 없는 의혹적인 아예 안 할 거예요. 네. 다 팩트만.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랬는데 오늘은 더더욱 원장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대통령이 공약집이에요. 본인 공약도 양서면으로 가야 되고 양서면에서 결국
강원도까지 연결함으로써 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동, 송파, 서초, 강남, 광진권하고요. 하남 시민, 광주 시민들이 두물머리 일대 관광지라든지 뭐 양평 뭐 일대 일보러 가는 분들이 20분도 안 걸려서 가고 네. 거기서 홍천, 춘천을 20분, 30분 만에 가버립니다. 강원도 가기도 더 네. 쉬워지고. 강원도 분들도 양평 올 때 서울, 강동, 송파권 올 때 이 네. 도로를 이용하면 강원도 상당히 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홍천, 춘천권 주민들이 1시간 이내에 오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보신 분들이나 6번 고속 타보면 알아요. 사람 많을 때, 뭐 명절 때, 또 그 휴가철 때 주말에는요 2시간, 3시간씩도 걸려버립니다. 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죽하면 화장실 안에 곳곳이 써져 있습니다. 막혀갖고 사람들이 네.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더더욱 아주 좋은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CBS가 아주 보도를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결과에 하면 당연히 양평 양서면으로 가서 설악아이씨, 강촌아이씨, 서울 양양고속도로 연결하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가. 국가 고속도로 망해도 예. 이게 종합계획이거든요. 지역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책 사업이잖아요. 강상면허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딱 보시면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원장님께서도 야 이거 진짜 비리 맞네 딱 그러실 거예요. 자 여기 갔다가 여기 원래 원안이 여기잖아요. 네. 근데 이리 내려가 버려요 강상면으로. 네. 그럼 한참 2.2km를 더 갔다가 한참 또 올라가 가지고 다른 고속도로를 다른 타고. 고속 그러니까 JCT가 2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자 이쪽이 연장되니까 벌써 1,500억 안팎이 들고 여기가 교량하고 다리가 20개까지 더 생깁니다. 예. 1,500억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이 1,500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부가 김두관 의원실에 신한 거랑 다른 자료를 종합해보면 고속도로는 4차선 기준으로 1km를 연장할 때 500억 안팎이 든답니다. 예. 근데 2.2km니까 벌써 1,000억이 넘게 들어가죠. 근데 교량, 다리가 20개까지 더 생겨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요. 당연히 환경 파괴 논란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1,500억 안팎. 근데 JCT 하나만 만들면 될 게 여기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비용,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훨씬 더 드는 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서울 분들이 또 하남, 광주시 분들이 강원도 양평이나 분들이 오실 강원도로 갈 때 불필요한 강상면 IC로 가가지고 또 여기 서울 양평 저기 이 양평하고 홍천 고속도로 뚫는 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비용과 시험 너무 딱 아니 보기에도 비용은 국가 비용이 들고 예, 국가 비용이 들죠. 국민들이 시간 땅값은 여기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MB 때도 그랬잖아요. 예, 그 사저 지으면서 예, 땅 사면서 경호동까지 자기는 싸게 사고 예. 경호동점은 비싸게 사게. 그렇게 해서 이 본인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익은 당시 사유화하고 기준으로 비용은 사회화하고. 예, 그렇죠. 원장님 기억이 정확한데 그게 내곡동 사저 탐이잖아요. 내곡동 사저.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비용으로 15억인가를 냉겨 먹으려다 걸린 사건입니다. 네. 제가 내곡동 사주 막 갔었죠. 그 다음에 원장님 또 기억나시죠? 이상득 만상통님께서 그렇죠. 이천에 IC를 뚫어내버립니다. 자기 땅으로. 이것도 나중에 비리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MB 시즌 2 아니에요. 네. 이걸 할 수 있죠. 여기에 내 땅이 있으면 야. 국가 예산은 내게 아니다. 내 땅값을 올리는 데는 국민 혈세는 얼마든지 써서 돌아가게 해라. 예. 이걸 왜 그렇게 따져요? 우리 원장님의 이 역설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은 수천억이 더 들어가고 국민들은 더 긴 시간을 이용하게 그렇죠. 되고 국토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평군에 있었던 이 두물머리 6번 국구의 정체도 해소가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 원희룡 국민의힘당 분들이 말한 것들이 다 거짓말로 네. 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저희 주장뿐만 아니라 다 반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거짓말이 뭐냐면 네. 양평군 요청했다도 팩트가 아닌 걸 확인됐잖아요. 그랬죠. 민주당 요구한 것도 팩트가 아닌 걸 확인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이 또 예비 타당서 보니까 서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것도 거짓말하다가 또 팩트로 하게 된 거예요. 예타 주보가 딱 적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이 제시한 게 무슨 소리야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 공고했자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원장님도 뭐 문재인 정부 때 예. 용역한 건데 뭐가 비리냐. 예,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하면 5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네. 최종적으로 본 타당성 조사를 하죠. 제가 원장님 이것 때문에 안도
욕을 차관님한테까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럴 때 이제 형제 찬스 이용해서 네. 예산 뭐 이미 유승민 KDI 옛날 우리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맹성규 차관 네. 이분도 국토부 2차관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분들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이분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이런 일이 네.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공직자 물어보니까 있을 수 없느냐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한 다음에 본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예. 절차상 그게 날짜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2월 21일 용역 공고를 한 것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강상면 특혜를 주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요구했다고 우기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3월 15일 날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것뿐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대선 후예요. 그럼 용역은 언제 시작되냐? 3월 29일 날 시작됐어요. 대선 이후에요? 요거까지는 당연히 그냥 일반 행정 절차입니다. 예. 다만 이때 인수위가 생겼고 이른바 권력은 인수위 시절이 가장 맹렬하잖아요. 예. 가장 세죠. 예, 가장 셀 때가 저도 인수위하고 인수위원회 때 참 셌는데. 집권 6개월 때가 제일 세다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인수위 활동인 3월 29일 날 용역업체가 착수한 거예요. 이때까지 뭐 비리를 계획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5월 19일 날 50일밖에 안 됐는데 KDI가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그동안 번번이 계속 서울 양평고속도로 안이 다 부결된 다음에 그래 양서면으로 가면 네. 그리고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만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강조했던 국토균형발전까지 생각하면 양서면 아니면 겨우 가능하다라고 진짜 정말 한 10수년간의 논쟁 끝에 딱 확정해놨더니 50일 만에 본인들이 강상면 종점이 더 났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일도요, 용역 과업지서를 보니까 용역을 막고 2달 차부터 노선 변경이 혹시 필요하면 검토로 돼 있어요. 예. 이게 그건 본 타당성 조사 때 의례적으로 들어간 표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노선 대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나 종점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대안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가 찾아가는 아니라 아니고 혹시나 이게 문제가 최종적으로, 심각하면 예. 혹시 시작점이나 종점이 줄어들면 국민도 좋고 비용도 줄어드니까 환경 파괴도 덜하고 또는 뭐 시작점이나 종점이 느닷없이 세계적인 문화재가 막 발굴됐다든지 뭐 이러면 불가피한 변경이 있어야 되니까 예. 대안 양서면을 중심으로 대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라고 의례적인 한 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5월 9일 날 갑자기 50일 만에 강상면을 제시했는데 실제 노선 변경은 2달 차에 하게 돼 있어요. 과업지서에. 예.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선정이 됐으니까 한 달 말고 2달 차에는 5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CBS 노컷뉴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 20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가 엄청난 비리혹이 있었는데 네. 제가 또 하나 팩트를 확인해 드립니다. 박지원 대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주도했을까? 지금 국토위 차관이 백옹국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 직전 직장이 용화대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그 직전 직장이 인수위 국토 담당 인수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인수위원이었고 국토교통비서관 하다가 6월 말에 한참 이 문제가 제기될 때 국토교통부 2차관이 되거든요. 그분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예. 윤석열, 김건희, 천수 일가 땅이 강상면에 수만 평 있고 예전에 양평군에서도 검토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한번 용역회사들한테 살짝 예. 뭐 이렇게 뒤에서 좀 장난을 쳐가지고 그쪽 안으로 유도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나 의혹은 추정이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나 양평군 공무원까지 녹취도 나왔잖아요. 양평군 공무원이 우리도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안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이안이 됐어요. 이안이 이제 강상면 아니에요, 원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밌어요. 올해 들어서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양평군청 도로가야 공무원의 제 실토입니다. 이게 녹취가 남아있어요. 양평군 의원이 계속 따지니까 예. 본인이 거의 우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왜 강상면안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 그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처음에 양평군 요청했다, 민주당 요청했다 다 거짓말 밝혀지니까 이제 용역 설계사가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책기관인 KDI 2년 동안 연구한 걸 버리고 네. 비용이 수천억이 더 드는 것을. 근데 그럼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하냐고 기자들이 따지니까 국토부가 응격결에 우리가 그
그 보고서가 있는 걸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발견됐어요. 그런 거예요, 원장님. 야, 정말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수. 그래서 온희룡도 국토부도 이 보고서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와서는 문제가 되니까 설계사가 강상면 쪽을 제시한 적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양평군이랑 경기도에 올해 들어서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제 강상면으로 가자고. 근데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예. 그건 당연히 양서면으로 간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알고 경기도민도 알고 서울시민도 알고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상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 대선 이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5월 9일 이후에 그리고 작년 1월, 올해 1월 통보 때까지 강상면항 이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분명한 저는 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은 보통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한데 그럴 때일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은 물타고 거짓말하고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쟁으로 만들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물타기, 문개기 그리고 지저분한 전쟁. 같이 민주당도 투기를 했던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양서면 원안을 만드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양서면 원안하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요. 자, 거슬러서 김문수 지사 공약이었고요. 정병국 의원도 공약이었고요. 김성교 전 의원, 그다음에 전진선 군수.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양서면으로 가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는 걸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백지화 시켜버린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희룡 장관 일선의 개입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선산이고 조상묘다. 땅이 있어도 12필지에 불과하고 땅이 그리고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우겼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자, 여기에 이제 소유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 29필지라는 거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2필지를 1987년도에 물려받은 건 팩트입니다. 제가 항상 팩트 체크를 해드리니까 12필지는 물려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땅까지 우리가 막 투기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또 사들인 게 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또 가족회사 ESINT가 사들이고 그래서 무려 29필지, 그러니까 나머지 12필지 외에 17필지는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교평리에 강산면 병사협회 교평리에 차명보 의혹이 있는 2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총 31필지나 된다.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 나왔고 남양주에 ESIND 회사의 땅이 또 있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나 양평 일대에 땅을 많이 사놓은 거죠. 그리고 그럼 그 12필지는 선산과 조상묘로 그대로 있느냐. 저도 2번 갔다 왔고 일요신문 늪보도 나왔는데요. 가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사실 조상묘 두지 않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실제 가보면 12필지도 형질이 임야나 산에서 다 대지 도로 창고로 바뀌어져 있고 작년에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그걸 밝혀냈고 그때 기준 56배 이미 땅값이 뛰어 있었다 했는데 실제 가보면 선산이나 조상묘 느낌이 없습니다. 일요신문은 샅샅이 뒤졌는데 묘를 발견 못했다는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추정컨대 이제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고속도로 주변에 조상들 묘가 있는 건 이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군요. 보통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 조상묘를 안 두시잖아요. 그래서 이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라고 그러지 제가 확답은 못합니다. 아무튼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어쨌든 탐사 잘하는 매체가 2번 가서 조상묘가 선산이나 조상묘 흔적이 없다. 자기들이 다 뒤져봐도 12필지 다 뒤져봤다. 이렇게 이야기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 양평고속도로 1타 강서를 자처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TV 유튜브로 5일 전에 올린 영상이 제목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백지화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원희룡 장관이 비교적 정치권에서 참 좋은 평가를 받고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라는 미래가 확실하게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에게 너무 확실하게 총대를 매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일타 강사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가 나오는지 조사받아야 돼. 맞습니다. 일타 강사니까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영상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설계사가 제시했다는 등, 뭐 민주당이 요구한 게 L자로 꺾이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는 뭐 다 거짓말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그 게 L자 그게 괜히 지난주 방송에서 네. 나와서 물론 그 화제가 된 게 네. 누굽니까? 전원책 변호사하고 전원책 변호사. 최욱 MC하고 캡스터 라이브에서 네. 붙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백자 선언하면서 이슈가 전국화돼 버렸고요. 네. 그래서 뭐 실장님하고 같이 나온 방송이에요. 저랑 해석이. 같이 나갔는데 그렇죠. 그것도 봤어요. 실장님 건너편 안 계신 것도 봤어요. 제가 실장님이 나중에 중재하잖아요. 전원책 변호사한테 나랑 토론하자고. 나랑 토론해야지 MC한테 그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그 L자라는 것도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요. 이게 양평군이 참 작년 7월 1일 날 국토부가 의견 내라고 하니까 보낸 안입니다. 이란이 왜 이란이에요? 이게 양서면으로 가는 아니에요, 원장님. 원 아닌 예, 거죠. 그러니까 왜 이란이겠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거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요청했다는 게 거짓말로 이걸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양평군이 자기 강화 쪽에 IC가 없으니까 약간만 틀어가지고 혹시 강화 쪽 IC 하나 넣어달라고 이렇게 네. 원장님 보시면 살짝 곡선을 해놨잖아요. 이 강상면안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 2년 전에 민주당 민원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전원책 변호사랑 원희룡이 L자라고? 이걸 조선일보가 L자로 틀었다고 요구했다고 외국 보도를 하니까 이걸 보고 이걸 보지도 않고 네. 전 변호사님이나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고속도로 어디 있냐? 네. 그러니까 이 원안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여기 딱 양평군이 낸 것만 봐도 일단 강상면이 이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란이 필요하다고 해놨고 다만 IC 하나 뚫어달라는 거니까 L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글이 안 써있는데 강상면 안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냐면 양평군에서 작년 7월 26일 날인데 아주 재밌어요.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더 들어서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써놨어요.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아니 심지어 지금 잘 알고 있었네. 예, 양평군은 이 안으로 가면 이 고속도로 또 못 들리고 또 한 10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안 된다 이란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된 예, 안입니다.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출신인데 그분이 의회 의장을 할 때 통과한 안이더만요. 맞네요. 원안이. 그때 우리 민주당 정동경 군수님과 예. 당은 다르지만 예. 우리 양평 군 공무원들 정말 너무 잘했다고 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 분이 전진성 군수님이고 본인 공약도 양서면 쪽으로 되어 있, 예. 대통령 공약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안도 예. 이 안을 누가 보냈냐? 7월 18일 작년 7월 18일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군수 전진성 군수님이 보낸 안이에요. 네. 본인도 일안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양평 군수도 그걸 주장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양서면 원안대로 한 뒤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어. 네. 근데 왜 대선 끝나고 인수위 기간 중에 몇 개월 만에 그게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강상면 일대 29필지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 말고는 아무도 이거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진짜 그 양평군청 공무원 그 녹취록을 들어보셔야 돼요. 뉴스공장에서 공개가 됐는데 네. 막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우리도 강상면안이 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비 타당성 통과됐을 때 우리 네. 박수치고 다들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막 운다니까 울어 본인이 막. 오늘 예습은 이 정도로 하고 국회에서 그 상임위도 열릴 네. 거고 국정조사도 할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그때 앞두고 네. 다시 한번 오늘 네. 거 다시 복습을 네. 하자고요. 실장님의 촉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 끝까지 버틴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용산이 사실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원희룡 장관에게 뒤집어 씌우고 경질한다. 끝까지 버틸 거예요. 1번. 예. 왜냐하면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속는다? 천만의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해서
털고 가야 된다. 예. 그 터는 방법은 만약 강상면으로 올린 것이 특혜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처벌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전 군수가 강상면 그쪽에 땅이 있다. 어디에 땅이 있다면 거기도 처벌받아야 되고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서실장도 백일하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사 끝까지 밀고 가더라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감사원은 이럴 때 뭐 합니까? 감사원 그렇게 열심히 감사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하더니 감사원은 제가 국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그 자료를 검찰로 줘서 기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사찰. 국사찰인데 이번에 보세요. 이해찬 총리가 중국을 다녀와서 산불 이란 정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순간은 모면하지만 영혼은 결코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렵게 나왔으니까 네. 그 이 사안과 뭐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아니 관련은 우리 없더라도 다시 한번 예. 예. 풀 타임으로 예. 모셔가지고 예. 자세한 내용을 맞습니다. 좀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때 칠판 갖다 놓고 일타강사처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공공지구권도 굉장한 비리잖아요. 네. 다 무혐의 돼버렸잖아요. 17억의 국민 세금이 부과됐는데 영원이 됐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17억을 벌었거든요. 정말로요. 탐욕스럽게. 네.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근데 그 과정이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는데 저는 무혐의.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권력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돼.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자기 처가, 자기 편 여기는 도와주고 야당과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슬퍼하지.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저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이렇게 그 한마디로 원장님 말씀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이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라가 망가지는. 나라가 망가지고 이대로 가서 돼요? 이게 나라입니까? 말씀하세요. 소장님한테 여쭤보려는 거는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 집회 지금 매주 토요일 몇 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그게 궁금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앞두고 그리고 이번에 이 김건희 로드 고속도로 게이트 불거진 이후에 광화문 민심에 변화가 좀 있는지.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뭐 다수는 아니잖아요. 일각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르다라는 국민들 지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고민했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나쁜 짓 많으니까 뛰쳐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데 네. 작년에도 참여는 수천 명, 수백 명이었어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할 때 그때 집회 제목이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했어요. 네. 원장님이 방송에서도 그거 지적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전에 조금이었는데 많아졌다고 원장님도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 중 실제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한 2, 3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 전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많아버렸는데 이제 그때처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김건희 로드, 그다음에 극심한 어떤 노동 탄압 이런 게 겹쳐지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마저도 실업급여라고 지금 썩을 정말 약자들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니까 지난 주말에 그 일단 뭐 노동자 농민 중심의 퇴진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한 10만 명 가까이 엄청 많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작년 100일 때쯤부터 집회를 했던 촛불행동 주찬 집회에도 한 3, 4만 명 폭우 지역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3, 4 오시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정의당 당대를 가지고 김종대 전 의원도 처음으로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앞으로 뭐
2016년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정권 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야당과 다 이제 연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중행동, 예. 집회 시위가 아주 커질 것으로 이번 주 전망하고 토요일 7월 22일도 예, 매주 토요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전국 집중 집회를 크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목포 해남을 다녀왔어요. 예. 그런데 저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도 비도 내리고 햇볕도 비쳐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동적인 강론을 들었는데요. 그 농민 주일 미사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 한 30곳에 초청 강연을 다녔는데 2월, 3월 달에는 물론 제가 가서 강연했기 때문에 200명, 300명, 500명 오시는데 한 10% 정도가 윤석열 퇴진, 탄핵해라 이걸 요구하며 4월 달이 지나니까 30%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여름, 그렇죠. 7월 달에는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헌정 중단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거는 치열하게 했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도와주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번에 지방을 가니까 저보다 뭐 하고 있냐요. 저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순방 외교도 물론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 하잖아요. 사직생, 생직생. 왜 거기다 써요? 명품 자랑해야지. 명품. 혹시 민주당이 백드롭으로 이순신 장군 그려놓으니까 거기서 자극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품. 포구. 후쿠시마. 후쿠시마. 김건희 로드. 양평. 이게 복병이 돼요. 저는 특히 우리 안 소장한테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수사권은 다 뺏어가고 그래도 경찰이 민중은 지팡이였는데 지금 민중은 몽둥이가 되나? 이건 있을수록 안 돼요. 그런데 일선 경찰들이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항은 못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것들이 노동개혁 해야죠. 시민단체, 방송장악. 만약에 이동관 특보까지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은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 네, 맞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혹시 이 피 끓는 민심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아주 폭발 직전의 민심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다음으로. 다음에 미뤄도. 꼭 더 준비해서 예. 꼭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다음 주에. 예. 예, 언제든지 오늘 불러주십시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시즌 3에서 신설한 코너. 박 GPT의 정치 상담소. 제가 GPT라고 PR해가지고 이게 제목이 돼서 예. 굉장히 부담되네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ID EBS KJG TV의 질문인데요.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과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신당 움직임은 있지만 좀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까지 포함해서 신당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 혹은 예상되는 분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속성상 예.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처는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이 반영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과거 안철수 신당이 비교적 성공한 것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깨끗한 안철수, 과학도가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신당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시대 정신이 조금 빈약하지 않느냐. 깃발은 들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지금 못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다당제, 예. 제3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면에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정의당이 예.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진보 정당으로서 재편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 진통을 좀 잘 보고 있고요. 신당의 창당은 저는 보수권의 분열,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 이러한 분들을 주목하고 예. 그분들이 창당을 해서 중도 세력을 또는 보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혐오 세력을 거머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희망도 좀 얹혀 있는. 아니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예. 지금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얼마나 요새 방송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신랄하게 예.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상당한 힘을 가질 거예요. 예.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항해서 탈당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 얘기했는데 결국 대구로 가서 실패를 했지만은 이번에 불출마하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해요.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조국 신당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지만 그거는 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GPT의 정치상담소에 질문 채택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질문을 댓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대댓글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이번에는 최종건 교수의 신간 평화의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굵직한 두 분 초대 손님 덕분에 시간이 지금 90분 넘긴 것 같습니다. 이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실장님과 저는 앞으로도 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을 만들겠습니다. 바른 말 하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